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노년기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약물과 병원에 의존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피해갈 수 없는 만큼 노화에 순응하며 질병과 동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발열, 기침, 설사 같은 증상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몸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은 집이나 요양원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온갖 의료장치에 의존하며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노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역할은 가능한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더 사는 것을 넘어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라도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약물에 의지하며 백세 장수하는 노인은 없다. 의사를 반성한다입니다. 이 책은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며 참된 의사의 길을 걸어온 노인 요양원 의사가 펴낸 책인데요. 약과 병원을 멀리하고 자연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고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연 치유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에 대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약물에 의지하며 백세 장수하는 노인은 없다. 야생의 고양이는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물 심리학자 안드레이 스미르노프는 고양이가 죽을 때가 되면 집을 떠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물이 늙고 아프고 약해지면 집을 떠나 들판에서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야생동물들의 유전적 자산입니다. 약한 고양이가 포식자로부터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숨는 것은 고양이의 본능입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체가 부패하면서 풍기는 냄새가 포식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가 다른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집고양이도 죽을 때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자란 고양이도 죽음 직전에는 며칠 동안 움직임이 거의 없고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어두운 곳에 숨어 들어가 조용히 삶을 마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자가 치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병에 걸리면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 스스로 몸을 치유합니다. 인간도 병이 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먹지 말라는 인체의 명령입니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치유의 에너지로 바꾸어서 회생을 모색하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코끼리 또한 죽을 때가 되면 무리를 벗어나 혼자 죽을 장소를 찾아 떠납니다. 하물며 자칭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늘 자신을 지키거나 계속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신호를 내보냅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 선택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3, 40년 사이 의학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을 의사와 병원에 맡기다 보니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기약도 없이 각종 기계장치를 몸에 두르고 누워있게 됩니다. 결국 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최후를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인간은 뱀이나 개구리처럼 외부의 기온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정한 온도를 지켜야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온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환경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이 커다란 힘이 바로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은 생명의 중앙장치와도 같은 항상성 덕분에 안 좋은 사태가 생길 때마다 즉시 회복력, 즉 자연 치유력이 가동되어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이 힘이 무뎌지거나 쇠진해질 때가 바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시간입니다. 항상성이 흐트러지거나 회복에 방해가 될 만한 사태를 만나면 몸은 여러 방법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돌연사라는 것도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 신호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가 아무런 징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질 리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채는 능력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웬만하면 병원을 찾는 대신 스스로 몸을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콧물이 나고 설사 좀 했다고 의사니 약이니 하며 법석 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발열과 기침과 설사 같은 증상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따위의 터무니없는 생각부터 버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에 의사에게서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하고 어떻게 몸을 돌봐야 할지 등등의 설명을 듣는 정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에게 처방받은 약을 사러 약국에 가기 전에 일단 한 박자 멈추어 보라는 말을 전합니다. 약을 사서 머리맡에 두었더라도 몸의 자연적인 경과를 지켜보라는 말도 전합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용을 잠시 미루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이란 몸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이거나 SOS입니다. 도둑이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몸과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사나 복통이 발생한 이유는 폭음과 폭식 또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내 식습관은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몸이 보내는 신호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뜯어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거듭 쌓아가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의 일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 상태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심각하다, 의사에게 보이는 게 좋겠다 등등 예외의 경우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결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관찰하면
경솔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수성찬 앞에서도 수저를 놓아야 할 타이밍을 잘 알고 있고, 걱정거리가 있거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는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보다는 공원으로 나와 천천히 걸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가는 습관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이지 가벼운 증상에 호들갑을 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부자 중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운에 기대서 부자가 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걸핏하면 병원을 찾아가고 약물에 의지하면서 건강하게 100세 장수하는 노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묻기 전에 몸과 먼저 대화하라. 의학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의사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음에도 몸에 관련된 판단은 의외로 정확했습니다. 그때는 생로병사에 관한 모든 일들이 오늘날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아 있었고, 또 그만큼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변변한 약이나 의술이 없었던 탓에 한번 질병에 걸리면 오로지 환자가 지닌 고유의 생존 의지나 면역력만으로 생사가 판가름 나곤 했습니다. 게다가 신생아의 생존 확률이 낮았던 탓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 했고, 그 아이들이 온갖 병치레를 하며 자라거나 혹은 안타깝게 세상을 뜨는 등 숱한 상황을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해오면서 할머니들은 증상과 원인과 대처 방법 등을 실제 몸으로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옛 어른들의 지혜 가운데 쾌와 불쾌의 원칙에 따르는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쾌와 불쾌의 원칙이란 기분 좋은 일은 몸에도 좋고 기분이 나쁜 일은 몸에도 나쁘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관찰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의사에게 물어대곤 합니다. 우울증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우울한 이유와 대처법을 왜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지 저는 당신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목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처럼 의기양양한 얼굴로 미지근한 반신욕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마치 반신욕이라는 게 의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으쓱으쓱하며 대답합니다. 뜨거운 물이 너무 답답하면 허리까지만 담그면 될 일이고 아니면 찬물을 틀어 미지근하게 만들면 될 일이 아닌가요? 몸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될 것을 꼭 일일이 의사에게 물어야 하는지 저는 당신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라도 몸이 오케이 사인을 보낼 때는 목욕을 하고, 열이 없더라도 오늘은 삼가는 편이 좋겠다고 몸이 말해줄 때는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며 무릎이 자주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날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곤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경품이라도 당첨된 듯이 값비싼 파스를 잔뜩 싸들고 갑니다. 저는 그 풍경이 너무도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진통물질을 가득 담은 파스에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금방 이런 반문이 돌아오곤 합니다. 아니, 그러면 노인들은 병원에도 가지 말란 말인가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탈이 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지. 물론 나이가 들면 어딘가 탈이 나는 게 정상이고 조금이라도 편히 살기 위해서 고통을 누그러뜨리거나 증상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나면 다시 젊어지거나 몸이 완전히 좋아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라는 몸의 신호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노인이 젊은이들처럼 강한 근육의 힘이 필요한 격한 활동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몸부터 거부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중국의 노인들이 아침마다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태극권 체조를 하듯이 느리고 한가로운 움직임으로 우주의 좋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젊은이들의 격한 운동보다 훨씬 몸에 이로우며 또한 신이 마련해 놓은 노인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노인들 대부분은 병원 만능주의에 길들여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나이를 거스르는 활동이나 평생 해왔던 나쁜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런저런 약이나 파스 따위로 해결해 보려고만 합니다. 그럴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하기 힘들어지는데도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뇌는 외부의 신호를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복 행위를 통해 익숙해진 길을 우선 택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으로 쉽게 처리된 과정을 뇌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 편함이라는 보상을 얻지만 습관은 그렇게 해서 고착되기 마련입니다. 말미잘의 경우 유충 상태에서 이동 생활을 할 때는 뇌가 존재하다가 바위에 달라붙은 다음엔 뇌가 사라집니다. 환경 변화가 많은 이동에는 외부의 정보를 처리할 뇌가 필요해도 고착된 환경에서는 반복 행위의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미잘 성체는 생체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뇌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론 잠시 활동을 멈추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면서 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진통제를 먹고 주사를 맞아가며 억지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개나 고양이는 아프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몸이 낫는 지름길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기야 요즘은 애완동물들마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주인이 호들갑을 떨며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는 실정이니 인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몸은 벌써 치료법을 알고 있다. 몸은 어떻게 스스로 치유할까요? 가장 흔한 감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공기가 건조할수록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겨울철에 감기가 잦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백혈구와 같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달려들어 퇴치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대며 밖으로 쫓아내거나 콧물을 분비해 바이러스가 점막에 붙으려는 것을 방어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또한 몸에서 열이 납니다. 우리 몸은 왜 열을 내는 것일까요? 체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순식간에 몸쪽이 유리하게 바뀝니다. 바이러스는 온도가 높을수록 공격력이 약해지는 데 비해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는 체온이 올라갈수록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고열을 내는 것은 면역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 미열만 계속되고 감기는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열을 내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몸이 스스로 체온을 높이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근본은 자연 치유력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 수십 년 이 업계에 몸을 담고 있는 저의 확고한 철학입니다. 여기에는 자연 치유의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 치유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자연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늘 확인하고 몸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고백하지만 의사인 저는 한 번도 해열제나 진통제 따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파봤자 두통이나 치통 그리고 허리 통증 정도였습니다. 위나 장애에 구멍이 난다든지 하는 일도 없었으니 행운도 꽤 따라준 셈입니다. 또 검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관에 바늘을 꽂아 피를 뽑은 적은 있지만 링거주사 같은 약물을 몸 안에 주입한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강을 유지해온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치료의 3원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치유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도아엔이라는 노인 요양원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치매 노인이 쓰러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져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목 깁스를 하고 장기간 고정해 두었더니 아킬레스건 위쪽 피부가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신뢰감을 가지고 있던 가족들이 노인을 퇴원시켜 곧장 저에게 다시 데려왔습니다. 글쎄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피부를 이식해야 한다더군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저는 비닐 랩을 씌우는 랩 요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끈적끈적한 액체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멀쩡한 피부가 짓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랩에 구멍을 뚫어 넘치는 액체를 수건으로 빨아냈습니다. 그렇게 5개월 정도 지나서 거의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피부를 이식해야 한다고 했던 깊은 상처가 약 하나 쓰지 않고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인체는 신비로우며 스스로 치유하는 구조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실감한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치유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는 사실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녀석들이 아플 때 가만히 웅크린 채 꼼짝도 안 한다는 사실을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진통제를 먹어가며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발열의 경우 대부분 열이 나면 큰일 났다 싶어 무조건 열을 내릴 생각만 합니다. 행여 고열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난리법석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이 높다고 병이 더 심해지는 사례를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열이 낮다고 병이 대수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열이 발생하는 것은 몸이 외부의 적을 빨리 물리쳐 얼른 나으려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열제를 써서 인위적으로 열을 내린다면 오히려 몸의 활동을 방해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치유가 더 늦어집니다. 발열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질병의 결과이자 치료 반응입니다. 다만 체질적으로 열에 약한 사람이라면 치유가 다소 늦어질 것을 각오한 뒤에 해열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발열은 몸에 열을 올려 바이러스를 퇴출하려는 자연스러운 치유 반응입니다. 당연히 기침 또한 몸 안의 바이러스를 밖으로 퇴출하려는 치유 반응입니다. 제가 노인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할 즈음 어느 노인 한 분이 미열과 함께 가벼운 기침 증세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감기쯤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바람에 부랴부랴 근처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 결과 폐렴이었습니다. 노인은 젊은 사람과 달리 국소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쓰라린 경험 이후로 사람들을 관찰할 때 몸이 늘어지고 생기가 없거나 의식을 거의 잃은 수면 상태에 가까운 혼미한 상태를 보인다 싶으면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발열과 마찬가지로 콧물이나 기침, 구토, 설사 등의 증세도 치유를 향한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콧물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꽃가루 같은 이물질, 그리고 몸 안에 생긴 염증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씻어 내보내는 작용입니다. 기침 역시 이물질이나 염증의 노폐물인 가래를 배출하여 기도를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구토나 설사도 몸 안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작용입니다. 당신이 독소가 함유된 음식물을 먹으면 몸이 눈치채서 재빨리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구토입니다. 위장으로 들어가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덜 위험한 것들은 항문을 통해 재빨리 배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설사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독극물이 들어와서 몸이 밖으로 배출하려는데 당신이 진정제나 소화제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극물이 들어와서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를 하려는데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몸이 편해질 뿐 독극물은 당신의 혈액을 통해 이곳저곳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단지 너무 잦은 구토나 설사는 탈수 증세를 유발하므로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면 몸이 알아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몸의 소리를 듣고 몸의 명령에 따르시면 됩니다. 통증도 암과 같이 견디기 힘든 통증이 아니라면 억지로 가라앉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팔다리나 허리 등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통증은 움직이지 말아달라는 몸의 비명이자 경고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몸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이 가시에 닿으면 누구나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빼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아 뜨거워 하면서 손을 빼게 됩니다. 그런데 손끝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통증은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신호입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경찰과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자연 치유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가끔 방송을 보면 몸속에 쇠붙이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몇십 년을 살다가 우연히 검사를 통해 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당사자는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그 이물질도 녹이고 품을 만큼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수술로 빼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빼내지 않으면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말벌이 들어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알이나 가시와 같은 이물질이 몸 안에 깊숙이 들어갔다거나 커다란 고름덩어리가 고여있는 경우에는 인체의 자연 치유가 어렵습니다.
이때 자연 치유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려면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절개하여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가령 영양이 불량한 상태에서 결핵이 발견된 경우 아무리 값비싼 결핵약을 써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자연 치유를 한다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선 영양 상태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최선의 간호는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다. 8, 90세 고령자의 경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즉 청력과 기억력,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잃는 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평생 유지해온 삶에 대한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간호하는 분들은 항상 명심하면서 간호에 임해야 합니다. 저는 노인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철칙을 세웠는데요. 첫째, 나는 자연사의 평온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며, 둘째, 나는 노인의 죽음을 비참하게 하는 고통을 안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러한 원칙은 간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죽음이 닥쳐오면 당연히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족들은 애써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량의 고칼로리의 경우는 지방 함유량이 많고 기름진 음식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식욕이 없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물며 죽어가는 환자의 입에 밀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가 약한 노인들은 간병인이 옆에 딱 붙어 앉아 한술 한술 밀어 넣어주는 대로 꾹 참고 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토하고 맙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이려는 따뜻한 배려가 의외로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안기게 되는 셈입니다. 한편 가족들은 이 시기가 되면 예전에는 입에 당기는 음식을 힘들이지 않고 드셨는데 라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하고 의견을 말하면 간병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영양 균형이나 칼로리 따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는 애당초 지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먹어야 산다라는 통념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이해합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체력도 바닥이 납니다. 의자에 제대로 앉기조차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도울 때는 등판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의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거기다 30분 또는 1시간에 걸쳐 한술 한술 천천히 식사해야 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눈을 감은 채 맛있어 보이는 표정도 없이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됐으니까 침대에 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를 텐데 그럴 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살기 위한 기본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나 가족 관점에서 식사를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며 부모님을 위해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서는 무언가를 삼킬 힘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씨 고운 간병인과 효자, 효녀들은 한술이라도 더 먹이려는 사명감에 불타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그르릉 소리가 날 정도로 목에 음식물이 걸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코로 튜브를 넣어 그것을 빨아내는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일이지만 간병인에게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현상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서 상식이란 자연의 법칙을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마지막 과정을 평온한 자연사 코스에 태워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며 좋은 간호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고 자연의 법칙에 속합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채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의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료 선진국인 북유럽식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법을 궁리하여 눈앞에 놓아둘 뿐이고 손을 대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버리는 간호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연사에 대한 최선의 간호는 가시는 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능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환자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마무리 훈련. 몸이 불편해진 노인일수록 가족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떡하든 혼자 해야 합니다. 가령 오른손이 마비되었다면 나머지 왼손의 활용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끼니 때마다 일일이 누가 먹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당치도 않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세상과 천천히 이별할 때 그리 바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끼 식사에 반나절이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법을 달리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인이 되면 아이처럼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병이나 장애를 핑계 삼아 응석을 부리며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것을 대충 허용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을 때마저도 억지로 입속에 음식이 들이밀어지는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늘 단단히 일러두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으면 말없이 상을 물리고 절대 억지로 떠먹여주는 짓은 하지 말아줘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마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몸이 원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껏 몸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약은 절대 먹지 않고 식욕이 없을 때는 손을 숟가락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식욕이 생기면 그때야 밥상으로 다가갑니다. 몸의 신호에 마음을 잘 기울여 온 사람이라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절차에 맞추어 조용조용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대부분은 자식들과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혹은 어리광을 부리는 아이처럼 아프네, 가렵네, 힘드네 따위의 말을 입에 올리는 태도를 삼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잘 죽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증상이 급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안하다고 하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솔직히 남은 것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과 이별하는 일이니 불안할 까닭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는 시기가 다소 빨라질 뿐입니다. 진정한 자연사의 경우 고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뇌에서 모르핀 계열의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더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받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죽음, 특히 자연사는 한 인간의 여행을 마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숭고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한 번뿐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기만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고 싶다면 가족들에게 미리 아래처럼 당부해 놓아야 합니다. 일이 닥치거든 당황하지 말고 지켜보길 바란다. 의사나 간호사를 부르되 쓸데없는 조치를 하려 들지 모르니 내가 떠난 뒤에 부르도록 해라. 이 책을 읽고 계신 당신 역시 얼핏 부모가 괴로워 보일지라도 당사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접어들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사는 늘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병간호를 해서 자식들은 도리를 다할 수 있어 좋고 노인은 자식들에게 한 생명이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일 수 있어 좋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에 대하여 자택에서 가족들의 돌봄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평온사였습니다. 병원으로 갈 걸 하고 후회하는 가족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돌봄을 마친 가족은 모두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명 치료를 하는 걸까요? 의사에게 죽음은 패배입니다. 하루라도 수명을 더 늘리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행위는 의사의 윤리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대부분입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장소로 자택이 선호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 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가족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든지 자택에는 그럴 만한 장소가 없다든지 하는 이유로 노인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요즘 노인들은 마무리를 요양원에서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택도 요양원도 아닌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2006년 의료경제연구 가구조사에 의하면 본인이 원하는 죽음의 장소로 1위 요양원 50%, 2위 자택 30%, 3위 병원 10%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죽음을 맞이한 장소는 1위 병원 80%, 자택 13%, 요양원 7%였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면 모든 노인이 집이나 요양원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병원의 차가운 침대에서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병원의 부속 건물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뻔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요양원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면 마지막까지 손을 써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병원으로 보내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루라도 더 오래 살기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나 의무감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 본질은 결국 연명지상주의라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자연사 또는 평온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 자신도 병원에서 일했던 40년 가까이 자연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2004년 후생노동성의 보고에 따르면 마지막을 맞이할 때 연명을 위한 조치는 필요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74%이며 의사들은 그 비율이 더 높아서 무려 8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그 처참한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집에서 죽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노인은 대부분 그 소망을 이룹니다. 마지막 식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본이라면 병원으로 옮겨서 그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덴마크에서는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고 연명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